자, 7월 10일 수업 시작합시다. 지난주 마지막 교시에 우리 진행했었던 연습 문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수업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주피터 파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자, 일단 뭐 문제들 공통적으로 패키지는 똑같이 가져갈 테니까 패키지를 일단은 참조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패키지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사용했었던 거 쭉 가져오면 되고요. 자, 일단 데이터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판다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관련된 게 이제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시각화가 있었나 근데? 상자 그림 때문에 들어가는구나. 시각화 패키지가 있고, 그리고 넘파이 같은 경우는 일단 넣어놓고 시작을 해요, 보통은. 왜냐면 얘가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넘파이 같은 경우는 일단 넣어놓고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시스, 얘는 글꼴 처리 때문에 가져온 거였죠. 자, 그래서 요거 참조시키고, 그 다음에 폰트 및 그래프 크기 설정. 자, 패키지 참조하고, 그 다음에 폰트 가져왔고요. 자, 문제 1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df1은 read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쭉 출력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왕의 이름으로 인덱스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콜, 각각의 행을 구별하는 이제 고유한 단위가 이제 왕이니까 이제 왕으로 인덱스를 잡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일부 사용은 되게 심플해요. 이 수명에 대해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명에 대한 기술 통계량.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명에 대해서 쭉 나오죠. 컬럼 이름을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컬럼 이름을 지정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컬럼을 주건 안 주건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명에 대해서 상자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상자 그림은 뭐 15도로 그리건 아니면은
그냥 매트플롯 리브로 그리시건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DF1 갖다가 이제 상자 그림을 쭉 하고 그리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이상 제시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표를 그대로 말로 풀어 쓰시면 돼요. 총 카운트가 27개니까 27명의 왕에 대한 수명은 16에서 82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46세이다. 그리고 중앙값은 45이며 1사분위 수와 1사분위 수는 33, 3사분위 수는 56으로 나타났다. 상자 그림을 통해 이상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말로 풀어 쓰면 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되게 오글거릴 거라고요. 그래서 수 있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2. 자, 데이터 가져오기. 2번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df2는 read excel이라고 한 다음에 일단 출력해 봅시다. 그래야 뭐 인덱스로 뭘 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별로 그 기술 통계량하고 삭자 그림을 그려서 분석을 하래요. 그럼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쪼개갖고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쿼리 함수를 써서 구분이 K인 것만 뽑아내고 그 다음에 구분이 F인 것만 뽑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전처리를 해볼게요. 자, df2.query 구분이 일단은 k인 거. 문자열이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df3 라고 하면은 얘를 f라고 가져오면 되죠. df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각각 가져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얘를 뭐 df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써도 돼. 이렇게 해서 각자 그리셔도 됩니다. 2-2에서 이걸 가지고 각자 진행을 해도 돼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한 요 정도로 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df2-1에서 주가만 추려본 거고요. df2-2에서 주가만 추려봅시다. 이거를 아까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가져왔나? 자,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가져와서요. K에 해당하는 게 df2-1의 주가, F에 해당하는 게 df2-2의 주가 라고 묶으면 두 개가 서로 인덱스가 다르니까 인덱스를 다시 써야겠네. 그럼 reset 인덱스 자, 인덱스를 다시 정리했고요. 여기서도 인덱스를 다시 정렬 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으면 코드가 자꾸 튀네. 이렇게 K하고 F에 대해서 쭉 다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묶고 나면은 상자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10원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까 거 갖다가 그냥 df2-2하고 df2-1하고 해서 그냥 각자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림을 반드시 하나로 붙여라 그런 건 아니니까.
자, 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해서 쓸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위에는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각각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경우. 네,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구현하자고요. 자, 일단 df2-1하고 df2-2하고 분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가지고 상자 그림을 그릴 거다 라고 하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fig 그 다음에 ax1, ax2는 upload 1행 2열 그 다음에 fig 사이즈는 10,4 plt.show, plt.close. 이게 자꾸 기능이 퍽퍽하고 튀는 게 좀 불편하네. 서브플로. 나 오디오 타지 지금. 아, 땡큐. 나도 네오타로 잘 못 찾는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상자 그림을 각자 그린다고 칩시다. sb. 박스플롯. 데이터는 df의 2-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가 가지고 그리는 거죠. x는 주가. ax1에다가 y에다 넣어야지. x에다 넣으면 옆으로 가니까. 옆으로 건 세로 건 다른 건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자, 나왔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두 개가 y축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딱 이 사이즈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서브플롯으로 그렸을 때는 두 개가 y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크기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따로 보여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는 데이터의 분포가 넓고 얘는 데이터의 분포가 좁다라고 해버리면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실제로 140에서 165 정도고요. 얘도 140에서 160 정도밖에 안 돼요. 큰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Y축의 범위를 고려해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라면 두 개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얘는 굉장히 떡락했던 적이 한 번 있고 얘는 굉장히 떡상했던 적이 한 번 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 차이가 만약에 그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축의 범위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ax1.set ylim 은 100부터 200까지 ax2.set ylim도 100부터 200까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y축을 똑같이 통일을 해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떡상했던 거 없어졌네.
범위가 너무 작나 보다. 80에서 240. 이렇게 축을 통일해 놓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분포가 그래도 훨씬 넓다라는 게 이제는 확연히 보이죠. 오케이. 주가의 변동폭은 F보다 K가 더 크다. K는 폭락 지점이 보이고 F는 상승 지점이 보인다. 뭐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Y축을 맞춰놔야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매번 문제 낼 때는 좋은데 풀이하려고 그러면은 조금만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 3번 문제는 되게 쉽죠? 자, DF3은 리드 엑셀. 자, 그래프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고요. 자, 이것도 아까 문제랑 똑같아요. 비료 종류하고 수확량이 있으니까 비료 종류에 따라서 그 수확량에 대한 상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까 문제랑 동일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될지 모르겠어. 한 번만. R은 이럴 때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피벗 테이블, DF3. 인덱스는 필요 없고, 컬럼스를 비료 종류, 밸류스를 수확량. 안되네. 집계를 해버리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쪼개하느라 그래. 한 번 해주는 게 없네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데이터를 일단 구성을 할게요. df3-1은 df3.쿼리 비료 종류가 A인 거. 자, df3-2는 비료 종류가 B인 것. 데이터 수 자체가 다르구나.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 통계령 구하고 상자 그림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코드 다시 한번 얘는 인덱스를 잡아주고 여기서도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f3-1의 디스크리브, 그 다음에 df3-2의 디스크리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각 기술 통계량 확보한 거고요. 뭐 이것도 좀 한 번에 가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인덱스가 똑같으니까 자, 판다 스펙 하나 더 가져올게요. 피벗 테이블은 아니고 머지. 자, 머지 DESC1하고 DESC2하고 해서 레프트 인덱스 트루, 라이트 인덱스 트루.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죠. 그래봤자 결과에 차이는 없어요. 그냥 요것만 하셔도 뭐 다를 부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 두 개 그릴게요. 아까 코드 다시 한번 가져와서 자, 10부터 30 사이로 잡으면 되겠네. 어. 40은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게 지금 비료가 A일 때고 오른쪽 게 비료가 B일 때예요. 이쪽이 A일 때 이쪽이 B일 때. 자, 그럼 대체로 이제 수확량은 A 비료를 썼을 때가 더 많았지만 좀 들쭉날쭉한 걸로 봐서 안정적인 경우는 B가 더 안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중앙값이 얘는 20이 채 안 되고 B는 A는 20을 훨씬 웃도니까 A 비료를 쓰는 게 그 수확량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상자 그림을 요거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26과 18.7이니까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A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B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3에서 27, 22에서 15. 수확량의 분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확량 분포 역시 A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수확량 분포는 B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넓게 분포된 것으로 보아 A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비료는 썼을 때 요만큼 분포가 돼 있고 얘는 그 비료를 썼을 때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비료를 쓰면 수확이 들쭉날쭉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때는 되게 분포가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A가 좀 더 안정적이다. 근데 이게 좀 걸리는 거지. 한번 이게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봐서는 저라면 그래도 이거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위에 로또가 하나 있으니까 상세가 될 것 같아. 자, 4번하고 5번 남았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파일 탐색기 표시. 지금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다가 이제 주피터라는 걸 이제 이식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피터의 원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작업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요. 명령 프롬프트 시작 위치가 내 작업 폴더가 돼야 돼요. 여기서 주피터 한 칸 띄고 랩. 근데 윈도우에선 이 명령을 잘 안 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역시 안 먹네. 파이썬 -m
열렸는데. 들어갈까? 노트북을 해봐야겠다. 왜 노트북은 되는데 랩은 안 되지? 자, 이게 원래 주피터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애고,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애는 왼쪽에 파일 트리가 같이 보이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왜인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피터 랩은. 지금 이거를 VS 코드에다 이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제한이 좀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이식해서 쓰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점 찍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가 나오잖아요. 얘가 안 나와. 코드를 내가 다 100% 머리로 외워서 쳐야 돼.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코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거고요. 주피터를 구글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예제 만들고 있는 건데, 얘도 기본적으로 주피터이기 때문에, 주피터가 웹브라우저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점 찍으면은 안 나와.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장점은 여기 코드 블록하고 텍스트 블록이 이제 마크다운이에요. 자, 텍스트 블록을 썼을 때 마크다운인데 위즈윅 에디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마크다운을 작성할 수 있고, 오른쪽에 미리 보기 나오고. 마크다운 편집에 있어서는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마크다운의 이점을 택할 건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코딩상의 이점을 택할 건지 알아서 고르세요. 근데 분명히 코딩상의 이점이 더 크니까 아마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걸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와요. 런타임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가속기 GPU, 요거 선택, 머신러닝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침 9시 반에
자, 실습합시다 하고서 엔터키 땅 쳤는데 결과가 그날 6시 반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머신러닝 학습만 돌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 때 들어가면 이걸 써야 돼요. 그나마 무료 버전은 GPU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하면 이제 좀 성능이 좀 괜찮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내 컴퓨터에서 도는 게 아니라 그 구글 서버에서 도는 거니까 다른 거에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돌렸다 그러면은 다른 작업 하는 동안 그만큼 더 결과가 늦게 나오겠죠. 이제 느려봐야 얼마나 느리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상상 초월이에요. 진짜로 제가 그 예전에 머신러닝 처음 수업할 때 호기롭게 그냥 학원 컴퓨터로 했다가 진짜 1교시 수업하고 나서 이제 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자 우리 학습시킵시다가 엔터 쳤는데 진짜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결과 안 나와갖고 하루 그냥 통째로 날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로 투자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결과 봤더니 에러 있어. 잘못한 거 그때 발견됐어. 그럼 코드 한두 줄 고치고 나서 또 6시간 또 하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면에 있어서 각자 자기 실력이 나오겠죠. 수업을 PC방 가서 들으시려고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만나 안 되는데 지금 아니요, 그냥 한 개인 돈으로 그 외장 그래픽카드 한 2-300만 원짜리 사갖고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또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머신러닝은 진짜 돈 잡아먹는 하나예요. 웬만한 GPU 쓰는 것보다 결과 빨리 나오는 게 애플 실리콘 GPU 결과 빨리 나와요. 걔네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원래. 네. 맥OS 다 공짜예요. 맥북 사면 맥OS는 다 공짜예요. 걔네가 아이폰 팔아먹으면서 그 iOS 매번 공짜로 주잖아요. iOS 매번 공짜로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DF4는 read excel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학과별로 이제 점수가 나오고 있네요. 자, A하고 C의 성적 분포래요. 여기에 대한 이제 두 그룹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상자 그림을 그려서 비교 분석하라. 앞에 문장은 똑같죠? 자, 그럼 이제 그룹별 데이터를 가져와 봅시다.
자, df4-1은 자, 얘가 코드를 주긴 했는데 좀 엉뚱한 코드를 줬네요. 필드 이름이 학과 이름이 A인 거. df4-1 출력되는 거 보고 추가 전처리 필요한지 봅시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 번호 다시 정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취했고요. 그 다음에 C였죠. 자, 이렇게 해서 A 학과와 C 학과의 점수를 쭉 뽑아냈습니다. 자, 그냥 뭐 이대로 가죠. 기술 통계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디스크리브 여기도 디스크리브. 자, 일단은 학생 정원은 A 학과가 더 많고요. 20명이니까. 학생 정원은 A 학과가 20명, C 학과가 12명. 자,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C학과가 더 높다. 학생들의 점수는 A학과의 경우 10점에서 78점까지이고 B학과는 41점에서 90점까지다. 점까지 있다. 평균 점수는 C학과가 더 높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학과의 경우는 1, 4분위 수가 29고요. 그 다음에 3, 4분위 수가 55인데 C학과는 1, 4분위 수와 3, 4분위 수의 분포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4분위 수의 분포로 보아 C학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는 어차피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비슷할 거예요. 시각화까지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거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분포가 더 고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점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제 시험이야.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러분들 그 저번에 왜 국비과정 같은 경우는 이수자 평가라고 그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평균 90점이 넘으면 전면제 시험이에요. 시험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좋으려면은 점수 분포가 정규 분포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런 시험은 좀 시험 문제가 좀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적을 건 아닌 것 같고. 자, 5번 봅시다. 이건 C학과고 분포로 A학과부터 자, 문제 5번. DF5는 리드 엑셀 DF5 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얘는 짜잘하게 문제들이 더 있었죠. 자, 전공에서 SAT를 1로 그 다음에 COMP를 2로 변환한 레이블을 적용하라. 자, DF5-1이라고 할게요. DF numpy.where DF5의 전공이 ST8이면은 1, 그렇지 않으면 2. 이렇게 해서 얘를 DF5의 전공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설정했고요. 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각종 기술 통계량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에는 DF5를 각각 줄 거고, 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단 상자 그림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DF5.describe라고 하면은 이제 전공이 같이 나오죠. 왜냐면 전공이 지금 카테고리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전공을 카테고리로 바꿔야 됩니다. 데이터로 부터 다시. 네, 이렇게 나와야죠. 카테고리로 안 바꾸면은 이 디스크리브 기술 통계량 구하는데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제 전공 바꾼 걸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준 거예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쉬웠나 보네. 평균이 높은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간고사 점수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높습니다. 사분위수 분포를 봐도 그렇고 평균을 봐도 그렇고 중앙값을 봐도 그렇죠.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래요. 내가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 왜 이렇게 자, 얘는 좀 인간적으로 문제가 좀 귀찮네요. 히스트1, 빈스1은 np점 히스토그램 DF5의 중간고사 구간 5개를 봅시다. 빈스1, 히스트2, 빈스2 기말고사 자, 빈스 1은 np.라운드 빈스 1 빈스 2도 소수점 반올림 할게요. 그래프 그릴 때 너무 겹쳐질 수 있으니까 프린트 빈스 1하고 프린트 빈스 2 이러지 말고 그냥 코드 2개로 나눕시다. 다음에 빈스 1 자, 중간고사에 대한 점수 구간,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대한 점수 구간. 자, 서브 플롯으로 갈게요. 이거 뭐 한 번에 다 하셔도 되고, 서브 플롯으로 하셔도 되고, 각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 sb.히스트플롯 빈스는 5개 sb.히스트플롯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x1. setxtix ax1.setxtix labels 서브 플롯은 이게 좀 귀찮아요. xtix 할 때 2줄 써야 되는 거. 자, 여기 이제 뭐 밀도함수 곱선까지 추가해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전반적으로 학생들 점수가 더 높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이거는
기말고사 점수가 이제 한쪽에 좀 치우쳐서 특정 몇 명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거네요. 자, 분포곡선을 와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다수 학생이 존재한다. 자, 마지막 4번. 전공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히스토리. 여러분 미안했어요. 와, 그러니까. 야, 이게 전공이 자, STAT에 대한 DF라고 합시다. 자, DF 5번이죠, 얘가. DF 5.8이 전공이 1인 거. 이미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해놨기 때문에 STAT의 DF. 자, 이렇게 하면 전공 1에 대한 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과 애들. 자,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 그려야 되니까 또 빈집값 구할게요. 자, 자,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자, 이번엔 컴퓨터에 대한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기말고사. 아, 여기 빈스트로 해야 되구나. 자, 됐죠? 이제 이걸로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2행 2열로 되고 2행 2열도 되고, 배치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컴퓨터는 아직 아닙니다. 비행 2열이 이쁘겠다. 자, 이제 그려야죠. 자, 일단 이걸로 갖고 중간고사 AX1 STH의 빈스1 자, 하나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놔야죠, 뭐. 기말고사. 그 다음에 컴퓨터. 여기가 이번에는 3으로 바뀌면 되죠. 네, 이제 1이 되고. 기말고사 여기 노란 줄 가는 거 보니까 뭐가 못하네. 아, 나 U자를 적어놨구나. 된 거 같네요. 자, 이쪽이 이제 통계학 전공, 그리고 이쪽은 컴퓨터 전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통계학 쪽은 중간 부분이 좀 없긴 해도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 쪽은 지금 한 명이 넘사벽에 하나 있네.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컴퓨터 쪽에는 좀 유독 튀는 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 만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숫자 좀 되게 그 약간 안드로메다가 있는 애가 있기는 해요. 자, 통계학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컴퓨터과의 경우 고득점자 그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데이터 정제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확률 쪽 얘기는 추어적 데이터 분석할 때 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설 검정 얘기하기 전에 확률하고 통계 그쪽 얘기를 하고서 넘어갈 거라서 이쪽은 좀 쉽게 마무리 되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다음 내용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질문 나왔던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 함수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빈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구간의 개수를 주죠. 그럼 이제 이 파이썬이 알아서 구간을 쪼개준다고요. 근데 구간을 내가 직접 잡아주고 싶으면 구간에 대한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세팅하래요. 여기 보시면 빈즈 리스트라고 해서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이하, 마지막 건 이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간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정하면은 그 구간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진대요. 자, 코드는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정제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파일은 텍스트만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건요,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빈값을 결측시라고 해요. 빈값이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을 제거하거나 다른 값으로 바꾸는 처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결측치, 비어있는 값을 결측치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이라고 부르는 값을 혹시 기억하시면 그거랑 똑같아요. 현장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수집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거철만 되면 선거철에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 앙케이트 조사하는 전화 받으신 적 있죠? 답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측치예요. 이해는 속속되죠? 자, 결측치가 있으면 통계 처리 함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보통은. 파이썬은 지가 알아서 좀 우회하는 맛이 좀 있긴 한데 R은 무조건 에러야 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왜곡되기도 해요. 자, 결집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쇼핑몰 가입자 중에 특정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이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벤트 대상에서 빼야죠.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 같은 경우 할 때, 재산 수준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자기 재산 신고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 왜 안 하겠어? 튕기는 게 있거나 과하게 많거나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뭔가 미루어 짐작하길 빌미가 제공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입자의 특성을 유추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결집값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전체 작업의 속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자, 결집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순 결측치 처리 방법. 첫 번째는 소거법이에요. 결측치가 포함된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거예요. 결측치의 비율이 미미하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결측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비율이 높다면 결측치 소거로 인해 통계 결과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변수가 5개인데 그 중에 변수 3개를 지웠어. 그거는 통계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대치법이 있는데요. 소거법과 대치법. 자, 첫 번째 평균. 관측 또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빈값을.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 시험 점수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럼 걔한테 다른 학생들의 평균값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조건부 평균 대치법은 관측 데이터의 평균으로 대치하는 거고요. 조건부 평균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치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확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뺍시다. 자, 그 다음에 다중대치법. 단순대치법을 한 번에 하지 않고요. n번의 대치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바꾸고 또 바꾸고, 만약에 그 시험을 3명이 안 봤어. 그러면은 첫 번째 한 명한테는 나머지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점수가 찼으니까 전체 평균도 바뀌겠죠. 그 두 번째 학생한테는 그 바뀐 평균을 또 넣어줘요. 세 번째 학생한테도 또 바뀐 평균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를 점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자, 이상치는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얘기해요.
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게 잘못 입력한 경우, 잘못된 데이터, 의도하지 않게 입력되었으나 의도한 바와 같이 입력되었으나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분석에 포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된 이상값, 불량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상치를 꼭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분석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거는 분석가의 주관이 좀 들어가요. 제목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 이상치 종류는 좀 아닌 거, 종류라고 해야 되나? 종류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치로 판단하는 경우. 자, 이상치의 종류 중에 극단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상치한 종류고요. 오류는 아닌데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값이에요. 몸무게 예를 들었었죠? 초등학생의 몸무게 변수에. 자, 그럼 이제 이상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먼저 어디까지를 정상 범위로 볼 것인지를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가장 편한 거는 진짜 자기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성인의 몸무게가 40에서 150kg를 벗어나는 경우 굉장히 드물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극단치를 간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 상하위 0.3%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정해서 그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으면은 이제 극단치로 정한다. 제일 손쉬운 건 상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상자 그림 그리면은 알아서 극단치 경계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통해서 이제 상자 그림에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그게 있으면 극단치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되죠. 안 그러면은 매번 우리가 이런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 싫으니까 상자 그림 한번 그려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나 들어놓고서 어디 갔지?
자, 02 결측치 정제입니다. 여기는 예제들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패키지부터 가져올게요. 프롬 판다스 임포트 리드 엑셀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와야죠. 자, df는 리드 엑셀 D03 맞나? 03에 ref sample.xlsx 그 다음에 인덱스 폴. 자, 우리 맨날 봤던 성적표 데이터입니다. 자, 성적표 데이터 안에 지금 보시면은 예전 거에서 제가 약간 가공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NA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이 결측치예요. 그리고 이상치를 일단 검사했을 때 이상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봅시다. 지금 요 120점짜리를 이상치를 의도하고 넣어놓은 건데 저게 진짜 이상치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업 준비했고요. 지금은 그래도 데이터가 한눈에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가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결측치 여부 확인하는 건데요. 각 열에 대해서 결측치가 아닐 경우 false, 결측치는 true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true로 나오는 게 결측치인 거죠. 자, 근데 이제 is null이라는 함수가 를 쓰면 되는데 is na라는 함수도 똑같은 기능을 해요. 함수 이름만 is na로 바꿔도 결과가 똑같아요, 아예. is null과 is na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보기 더 어려워졌죠. 자. 각 열별로 결측치의 수를 확인합니다. is null이나 혹은 is na의 결과에 대한 합계를 구합니다. 그러면 true는 1로 판단되고요. false는 0으로 판단돼요. 여기서 true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결측치라 그랬죠. 그러면은 결측치가 없는 경우는 요 학령 같은 경우는 false를 다 더하면은 결국은 0이니까 결측치 없다가 되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는 true가 하나니까 결측치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empty.sum 이라고 호출해버리면은 컬럼별로 결측치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국어와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측치를 처리해야만 된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결측치를 확인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결측치 소거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한 단위 삭제예요. 자, NA1은 df.drop NA. 자, 결칙치가 있는 모든 N을 삭제하고요. 원본은 변화 없고 삭제 결과가 리턴됩니다. 데이터가 벌써 확 줄죠. 자, 얘도 인플레이스 true를 적용할 경우 원본에 즉시 반영돼요. 리턴값 없고요. 근데 뭐가 됐건 지우는 거는 웬만하면 원본 건드리지 마세요. 알고 봤더니 잘못 지웠네? 그러면 데이터 로딩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자, 한 단위 삭제가 있으면 10단위 삭제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드롭 NA인데 아식스 1 이렇게 주면은 10단위로 지워요. 이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지웠을 때 이게 열심히 지웠더니 남는 게 없겠다 싶으면은 다른 값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결측치 대체법을 씁니다. 자, 1번은 고정값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얘도 위에 있는 텍스트 가져올게요. 모든 결측치를 동일한 값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얘도 원본은 변화 없고 삭제 결과 리턴되고 인플레이스 true로 쓸 수 있고요. 자, fill NA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결측치를 찾아서 5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50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결측치가 있는 필드는 무조건 실수로 와요. 그러니까 변경하고 나서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as 타입 함수 한번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평균으로 바꿔준다, 혹은 그 중앙값으로 바꿔준다, 혹은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으로 바꿔준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원본을 갖다 놓고 국어 열에 대해서 평균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자체를 못 내요. 그러면 이제 이 국어만 뜯어내서 결측치 빼고 나머지만 반복문 넣으면서 따로 우리가 평균을 따로 내야 돼. 자, 그래서 이 패키지가 지금 나올 패키지가 아닌데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from sk런, scikit-run이라고 불러요. input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simple imputer라고 하는 애를 가져옵니다. 자, scikit-run이 안 깔린 것 같으니까 한번 pip install 얘가 설치 명령어가 바뀌었더란 말이지.
예전에는 그냥 skrun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scikit-learn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애는요,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에서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뭐 학습하는 데 오래 걸리진 않고요. 근데 탄서플로우처럼 그렇게 기능이 많진 않아요. 머신러닝은 가능한데 딥러닝은 안 돼요. 인공신경망은 구현을 못해요. 뭐 어쨌건. 자, 이 심플 임퓨터라고 하는 애를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어요. 얘는 사이클러는 쓰는 법 간단해요. 통계적 값으로 대체하기. 근데 얘가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결측치를 정제할 규칙을 만들어요. 아, 넘파이도 있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넘파이도 가져올게요. import numpy as mp. 자, IMR은 심플 임퓨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싱 밸류. 이게 결측치로 인식할 값이에요. 근데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 NaN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numpy 안에 정의되어 있는 상수값이거든요. 그래서 mp, 그냥 문자열로 NaN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mp.nan, 이게 결측치예요. 얘를 찾아서 얘는 대체할 값이에요. 평균. 자, 각 열 단위로 평균을 결측치에 지정해라 라는 뜻이고요. 처리할 수 있는 값의 종류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적용하면은 얘는 말 그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지 이 명령 자체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 만들어진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생성된 규칙을 적용을 해요. 자, df-imr은 imr.ptransform.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주면 안 되고 값만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2차원 numpy 배열로 떨어져요. 아, 숫자만 나와야 되는데 성별값이 있어서. 그러면은 df. 원데이터를 바꿉시다. 여기서는 지금 얘가 숫자값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났거든요. 이거를 전처리해서 걸러내고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뭐 요 예제에서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요 데이터를 지워버릴게요. 아마 안 될 거야. 자, 데이터가 반영될 동안 조금 기다려야겠네요. 왜냐면은
통계 관련 기능들은 카테고리 타입과 그 다음에 숫자 타입에 대해서 식별하는 게 있는데 머신러닝 관련 패키지들은 그냥 무조건 다 수척값만 넣어줘야 돼. 그 코드가 귀찮아서. 됐다. 지금 그 코드를 걸러내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실습할 때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규칙을 적용하면은 값만 뽑아서 2차원 리스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야 돼. 그래서 리 df2는 데이터 프레임 dfimr 인덱스하고 컬럼 이름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임포트 안 했나요? 안 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있었던 그 별측치 값들이 지금 여기서는 평균으로 적용이 된 거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머신러닝 관련된 기능 이야기할 때 이제 핏하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올 텐데 이제 핏이라는 게 학습 모델을 쌓는 거고 트랜스폼이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결과값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결특키는 이게 답니다. 자, 오전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식사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 예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실습 시간은 10분에 30분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상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